제가 쉬는 시간 동안에 문제를 좀 해결을 해 놨고요. 그리고 CSV 파일 말고 그냥 순수한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것도 처리를 좀 해 놨는데, 지금 일단 결과 보시면 둘 다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대로 잘 불러와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 인코딩에 대해서 제가 명시를 안 했었어요.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엑셀 파일의 경우에 인코딩 버전이 꼭 필요한데, 윈도우에서는 CP949라고 하는 인코딩 방식을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맥이나 리눅스 쪽에서는 UTF-8이라고 하는 인코딩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요 앞에 R을 넣어줘야 되는 거는 역시 필요한 게 맞습니다. 이것도 윈도우를 사용할 때 우리가 경로를 C부터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이런 상황일 때 여기 R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게 돼도 문제는 없겠지만, 뭐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사실 훨씬 더 편한 방법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편한 방법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엑셀 파일들을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파이썬 코드 넣겠다라고 했던 py 코드 이 안쪽에 폴더 하나 만들어서 뭐 엑셀 파일은 엑셀, 그 다음에 뭐 CSV 파일은 CS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가 엑셀이니까 CSV는 CSV로 갈게요. 그러면 지금 저는 py 코드라고 하는 폴더 안쪽에 CSV 파일도 있고요, 엑셀 파일도 있죠. 그죠?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경로를 풀로 입력하지 않아도 불러올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존재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read CSV까지는 동일하고요, 경로를 입력해주는 것도 동일한데, 그리고 인코딩을 넣는 것도 동일한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앞에 있는 경로 요 부분을 우리가 CSV에 exData2.csv로 불러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결과가 똑같아요. 잘 나와요. 제가 지금 한 거라고는 경로상에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파이썬 main.ipynb라고 하는 이 파일 안에다가 이 폴더, 같은 폴더에다가 이 녀석들을 따로 저장해 준 것밖에 없죠. 근데 얘는 이제부터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건 이제 절대 경로랑 상대 경로라는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얘는 절대 경로를 사용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로컬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절대 경로를 사용해서 이 파일에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방식은 상대 경로를 사용해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근데 상대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제가 구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한테는 지금 py 코드라고 하는 이 폴더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py 코드라고 하는 이 폴더가 제 메인 폴더가 되는 거고, 이 안쪽에 저는 main.ipynb라는 폴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일을. 그리고 이 파일과 같은 위상으로 csv라는 폴더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폴더의 안쪽에 ex data 2.csv를 가지고 있고, 이 녀석보다, 그러니까 CSV 다시 여기랑 같은 경로에 같은 위상의 엑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쪽에 ex data 1.xlsx 이렇게 이런 파일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이거를 메모장으로 적어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제 물리적인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속관계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드를 입력하는 파일은 누구예요? 이 중에서 메인.이 녀석이죠. 얘랑 같은 위상에 존재하는, 같은 등급에 존재하는 녀석은 누굽니까? CSV라는 폴더와 엑셀이라는 폴더죠. 자, 상대 경로는 항상 나를 기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현재 내 위치, 그러니까 즉 이 메인, 우리가 코드를 적고 있는 이 메인 파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상대 경로예요. 이 녀석 기준으로 봤을 때 CSV라고 하면 얘는 같은 위상이니까 별다른 말이 필요가 없이 바로 여기로 갈 수 있어요. 같은 위상이니까.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같은 위상인 CSV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나와요? 얘가 나오죠. 그걸 우리가 이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CSV로 가서 한번 들어가서 ex 언더바 데이터 2.csv라는 파일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안에는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를 불러올 수 있어요.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경로를 입력하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엑셀을 불러오는 방식도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파일 확장자에 따라서 불러오는 방식이 달라요. 얘는 CSV를 읽어드릴 때 쓰는 함수고요. 얘는 엑셀 파일을 읽어드릴 때 쓰는 함수인데 이 녀석도 이제 사용한 걸 보시면은 얘는 IO라고 해서 값을 아예 경로를 이제 세팅을 좀 따로 해놨죠. 이거는 불러올 파일 경로를 실제로 넣어주는 녀석인데 이런 식으로 실제 뭐 절대 경로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위에서 한 것처럼 상대 경로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R 같은 거 안 써도 되고요. 상대 경로 엑셀 폴더에 이 녀석을 찾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시트 네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트의 데이터를 불러올 건지도 명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인코딩을 따로 안 합니다. 엑셀 파일을 그냥 불러올 때는 인코딩을 별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인코딩이 없어요. 얘한테는 옵션이.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을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절대 경로를 사용하는 방식 하나 해본 거고요. 그리고 상대 경로를 사용하는 방식 하나 해봤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 엑셀 파일, 데이터 파일을 우리 프로젝트 폴더 안쪽으로 가져오는 게 편한 상황이 있는가 하면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에 따라 맞게 사용을 해줘야겠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사실 좋은 방법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얘든 어쨌든 이 두 녀석은 실제로 우리 컴퓨터 안에 물리적인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죠. 이 물리적인 파일이 내 컴퓨터에 없다면 절대로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이 데이터 원본을 내 컴퓨터에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데이터 원본을 항상 보관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코드 자체가 실행되는 컴퓨터가 뭐 한 번은 A 컴퓨터에서 실행이 돼야 되고 한 번은 B에서 실행이 돼야 되고 이러면 A도 B도 이 원본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불편하죠. 만약에 이게 용량이 엄청 큰 데이터인데 A도 B도 가져야 돼서 얘한테 있는 거를 얘한테 옮기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쵸? 상당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용법을 제가 따로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시 하나만 좀 보여드려 볼게요. 스페이스에 잠깐만요. 저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처음이라서 한번 좀 천천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만들어야지. 여기다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깃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이, 귀찮은 게 떴네. 잠깐만 처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좀 거쳐서 처리를 했는데 이거 지금 뭐 한 거냐면 간단하게 GitHub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 원격 저장소를에다가 제 로컬 컴퓨터에 있는 물리적인 파일들을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에다 저장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저장을 해놨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런 파일들도 다 저장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 파일을 읽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파일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운로드 같은 것도 이렇게 가능한데 이런 녀석을 우리가 원격 저장소에 이 데이터들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얘를 여기서 불러낼 때요 이 경로 가지고 불러낼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URL이죠. 이 URL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좀 이게 제가 엑셀 파일이죠. 이걸 사용해서 한번 불러내 볼게요. 자, 이렇게 실제로 URL 경로를 넣어서 불러내겠다라고 하면은 뭔가 추가 설정을 조금 더 해주긴 해야 되나 봅니다. 그냥 경로 가지고도 불렀었던 것 같은데 웹 경로로
이렇게 불러오는 것도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금방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긴 한데 제가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방법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따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웹상에서 존재하는 파일도 우리가 이렇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뭐 GitHub 같은 경우 GitHub 같은 이런 곳에다가 저장해 놨던 이런 파일들을 내가 필요한 곳에서 불러다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추가 세팅을 막 엄청 했어야 되는 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게 불러지질 않네요. 일단은 그렇게. 그래서 파일 불러오는 방식은 이런 느낌으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그 다음 웹 경로를 사용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판다스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이거 말고도 뭐 알면 좋은 것들이야 더 있지만, 잠깐만요. 알면 좋은 것들은 더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다 검색하면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식 좀 간단하게 또 이것도 알아보고, 그리고 나면은 numpy, pandas,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이 세 가지를 같이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 분석이나 어떠한 결과치들을 좀 뽑아 볼 거예요. 데이터에 제가 샘플 데이터를 공유를 드리면 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이런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하는 상황들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를 가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추출한다던가 이런 실습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실습을 할 때는 당연히 검색하면서 진행하시는 거 문제 없고요. 메서드, 함수 이런 것들 검색해서 처리하고 그 안에 뭘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 스스로 이렇게 해보는 그런 실습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도 얼른 배워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는 좀 어찌 보면 넘파이나 판다스에 비해서 간단해요. 그냥 진짜 나와 있는 것들,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을 그냥 끼워 넣어 주기만 하면 알아서 얘가 그려내요. 실질적으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존재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간단한 예제 몇 개 보여드려 볼게요. 어딨니? 이 녀석도 우리가 임포트를 사용해서 일단 사용하겠다라고 불러내 줄 필요는 당연히 있고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우리가 보통 이 녀석을 사용을 하고 얘를 PLT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리스트를 두 개 만들어 놓고요. 이 리스트들을 제가 이용해서 이런 걸 하면 선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이 선 그래프 잘 보시면은 지금 X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1, 2, 3, 4, 5는
여기에 X축에 그 다음에 Y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2, 4, 6, 8, 10은 Y축에 들어가 있죠. X축, Y축. 우리 그래프 그릴 때 항상 기본이 되는 X축과 Y축. 이거. 자, 근데 변수 이름이 X, Y여서 이렇게 X축과 Y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자가 세팅되는 순서에 따라서 X축으로 갈 것이냐, Y축으로 갈 것이냐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AB로 갑시다. 그러면 오해를 할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선그래프 그리겠다. 그러는 거고, 이제 이 선그래프를 그릴 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라인, 뭐 그래프야.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기타 내용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X축에 해당하는 이 녀석의 명칭을 나는 X-액시스라고 정할 거야. 그 다음에 Y축은 Y-액시스로 정할 거야. 그리고 나면 이거 보여줘 하면은 이제 좀 지저분한 거 없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만 이름을 다 끼워 넣어서 선그래프 같은 거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원형 차트를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최대한 간단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데이터 형태를 조금 바꿔가지고 또 하나 해볼게요. 코드 다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일단 그냥 지켜봐 주시고 지금 이거 다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따로 제공해 드릴 건 아니긴 한데 이런 녀석들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상관이 없어서 뭐야? 색깔이 너무 비슷하진 않겠구나. 됐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원형 차트 그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 세팅을 좀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해 놓은 거고 이걸 활용해서 원을 좀 그릴 건데
한글이 깨졌군요. 한글 쓰지 맙시다 그러면. 요런 거 이런 원형 차트 그려낼 수 있고요. 여기 사용된 이 값들은 그냥 그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파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넣은 것들 중에 꼭 들어가야 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녀석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쯤은 검색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주의할 사항은 이런 건데 이 PLT 쇼가 여기에 들어가 있던 거를 제가 지우면서 밑에다가 넣었어요. 이 녀석은 매번 그래프 그릴 때마다 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한 번에 여러 개를 화면에 띄울 거면은 마지막에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PLT 쇼는 지워주고 마지막에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막대 그래프 같은 것도 하나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데이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쓰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그려봤어요. 사실 크게 신경 쓸 것들은 딱히 없는데 이런 거는 헥사코드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색을 코드에서 사용을 할 때 RGB 컬러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헥스 코드라고 해서 이런 녀석을 쓰기도 하는데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사실 색 표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거는 구글의 컬러 피커 같은 거 검색해서 이 선택 도구 따져보면 다 나와요. 여기 RGB, 헥스 뭐 이런 것들 다 원하는 거 가져다가 쓸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선 그래프, 뭐 원형 차트, 막대 그래프 이런 것들 그려내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는 결국에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존재하는 문법이고요. 그 라이브러리고 그 시각화로 인해 그래프를 그려낸다. 이제 이런 단순한 그래프를 그릴 때 혹은 조금 더 난이도 좀 심도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제가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3개를 그리려고 세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쓸 때 이 서브 플롯은 얘 어디다가 그릴 건데 이거예요. 그래프를 얘를 이렇게 놓고 가면은 겹쳐 나와요. 얘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잡지 못하고 겹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위치 잡으라고 써주는 거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런 거 써주면 그래도 겹치네. 얘네들이 조금 더 간격을 깔끔하게 떨어뜨리긴 합니다. 아까는 살짝 겹칠 수도 있고 영역이 살짝 침범한다 였다면은 좀 더 확실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얘는 1행 2열의 첫 번째 그래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행 2열의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사실 얘도 서브플롯이라는 걸 사용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잡았어야 되는데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에잇. 아하. 뺍시다 그냥. 어쨌든 그런 걸 해주는 녀석이고 쇼를 마지막에 보여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제목 입력해주는 거, 그 다음에 파이라고 하는 게 원형 차트, 그다음에 바라고 하는 게 막대 그래프, 플롯이라고 하는 게 선 그래프, 이런 거 다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한 번쯤 검색해 보셔서 찾아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 오토 PCT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은 백분율 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옵션을 사용해서 백분율을 표시할 거야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앵글은 차트가 시작할 때 그 시작하는 각도, 시격하는 그 느낌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에 있는 이 알파 같은 경우는 투명도입니다. 투명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옵션들을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쓸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려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넘파이 판다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써서 시각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데이터 분석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각화를 하지 않으면 그 분석의 결과를 우리가 글로만 읽었을 때 명확한 수치로만 읽었을 때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좀 여러 가지 분석의 결과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시각화의 과정까지 거의 항상 세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시각화의 과정에는 C본이라고 해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그려낼 수 있는 녀석도 존재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애초에 샘플 데이터 같은 거를 내장으로 갖고 있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쯤 검색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옵션을 사용할 때 정해져 있는 이름이라서 약속이에요, 약속. 인자를 넣을 때 이렇게 넣어야 돼 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 보시면은 얘도 결국에 함수 호출이거든요. 함수 호출할 때 여기다가 인자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인자를 넣는 과정에서 이 이퀄 마크 가지고 넣으면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순서 따라가지 말고 컬러라고 하는 이름 따라가 이거였죠. 우리 인자 매개 변수 세팅할 때 배웠던 개념이에요. 그죠? 그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컬러로 바뀌었다로 되어 있어서 우린 컬러로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 원형 차트는요 한 가지 색으로 표현을 못해요. 얘는 색이 하나면 의미가 없어요. 원형 차트는. 그죠? 근데 막대 그래프는 색이 하나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자 매개 변수 이름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도 좀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봤어요. 이것들로 이런 이제 배운 개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석하는 걸 진행하실 수 있게 제가 샘플 데이터를 좀 잠시 꺼내도록 할게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제가 샘플 데이터를 콜앱으로 해가지고 하나 올려드렸어요. 이게 수업 페이지가 어디 있니?
여기 있다. 이렇게 프랩에 정리되어 있는 샘플 데이터를 하나 좀 드렸는데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래프도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도 하고 이런 거 좀 진행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뭐 연산을 한 뒤에 그려야 된다면 연산을 넘파이나 판다스를 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뭘 그려야 되고 뭘 분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내일 수업 시작할 때 화면에 띄워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적혀 있는 거 보고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코드로 작성해 보는 실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미지를 또 하나 올려놔 드려 볼게요. 이렇게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저장을 해서 이것도 수업 페이지에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이따가 수정 다 되면은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그냥 좀 보시면서 이것저것 배웠던 것들을 여기 이 데이터에 적용시켜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저런 것도 만들어 보고 이런 연습을 실제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석을 할 때 좀 도움이 되긴 될 거니까 오늘은 그런 복습을 좀 해주시고 내일 수업에서는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 풀듯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